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에 국내 철강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 기업들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 긴급 타전된 후 철강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철강 전체 수출 물량 중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지금까지는 연간 263만 톤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쿼터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업계에선 철강 관세 부과 대상과 방식이 나오지 않아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우리 기업에 적용되던 쿼터제가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박종원 통산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와 주요 수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의 철강 관세 움직임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도 협회와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 발표를 주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각국 정상들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대통령 공백 속 한국도 뒤늦게 외교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한미 고위급 차원의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조태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에 서명을 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각국은 협상을 통해 면제를 받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권한 대행 체제 속 정상 외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 차원에서 고위급 회동을 추진하며 미 정부와 대화의 물꼬리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7일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외교활동에 나섭니다. 정부 고위 통상당국자가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와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란 점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호주에 대해선 철강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걸 고려할 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도 미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현지로 출국할 예정인데 회담은 1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장관은 회동에서 한미 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각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세 장벽 외에 부가가치세, 정부고조금, 환율정책 등 비관세 장벽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은 무역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제약 산업이 돌아오고 반도체 산업이 돌아올 겁니다. 자동차도 이제 미국 내에서 더 많이 생산될 겁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한미 간에는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한국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인데다 지난해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상호 관세의 시행 시점을 오는 4월로 상정한 만큼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국가별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 차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관세 장벽은 대체 뭘 의미하고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태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상호관세란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관세율은 수치로 드러나는 만큼 기준이 명확한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의 무관세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랑 상품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달리 국내 상품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정책 혹은 규제 등을 의미합니다. 비관세 장벽 여부에 대한 판단도 결국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늠이 어렵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입니다. 관세 외의 모든 무역 또는 진입 장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증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고 미국이 여러 차례 한국에 수정을 요구한 비관세 장벽으로는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약품 가격 정책 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뒀다는 점과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과 산업부 등은 오늘 잇따라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연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방미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미 성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산업부 조태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미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서 산업부 고위급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을 했네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 측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기 위해 정상들이 움직인 것과 달리 우리는 정상회담에 나설 대통령의 부재로 시기 면에서도 또 회담의 그 수준 면에서도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통상당국 차원에서 나선 겁니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오늘 출국길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연방의회 주요 인사 등을 이제 면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지난 주말에 독일 미넨에서 외교장관 간 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선 주로 북한 문제 등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 관세 문제는 좀 뒷전이었거든요. 이번 통상차관보 방미로 미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이미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그 관세 부과를 진즉부터 예고했었잖아요. 네. 박 차관보가 방문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그러니까 박 차관보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4월 1일까지 검토가 예정돼 있는 상호관세 그리고 3월 12일부터 부과 예정인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그 통상 현안과 한미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 입장만 밝혔는데요. 그러네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눈앞에 닥친 위기는 이제 철강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까지 모든 나라 예외 없이 철강 알루미늄 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한국 철강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의 13%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21%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 철강에 있어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저가 그 철강 제품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버팀목이었었는데 25% 관세를 맞게 되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협상을 통해서 쿼터제 적용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협상을 이뤄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겠네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미 수출 1위 상품이다 보니까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앞서요. 네, 요즘 눈 뜨면 트럼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에도 쉴 수 없이 트럼프발 관세 뉴스가 쏟아지는데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는 그 4월 2일쯤 구체적 시기를 밝혔어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는 SNS를 통해 상호관세 적용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국가를 지목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우선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한국에 있어 미국은 이제 아주 큰 자동차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제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만약에 10%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잠깐 조 기자가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이제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까지 검토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관세가 다 너무 이제 달라서 좀 복잡한데 자동차 철강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품목에 대한 관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상호관세는 이제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인데요. 각국이 지금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이제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관세율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거기에도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네. 근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제 국가들이 유럽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고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지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대신 6.6%의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차이는 판매세는 최종 구매자에 한 번만 부과하는 건데 부가세는 제품이 뭐 생산되고 제조되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좀 더 높기도 한데요. 네. 유럽의 경우는 22%, 한국은 10%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가가치세가 이 미국산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는 일단 미국이 이제 무역 흑자국인 호주에 대해선 철강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상호관세 기간 4월 1일로 한 달 넘게 협상 기한을 뒀다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할 여지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 필요한 건 미국이 한국에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조성대 무역협회 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관세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당선과 동시에 그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에 SOS를 쳤던 만큼 네. 조선업 협력 강화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있는 에너지 수입 등을 한국에 늘리는 방안 등을 좀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표적이 된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 수출 산업의 양대 축인 만큼 업계도 슬렁이고 있습니다. 미국행에 오른 정부와 재계 대표들도 협상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25% 이상 부과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수출과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양대 축인 만큼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반도체에는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업계의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이 국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 확대와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도 생산시설 인수 등 대응책을 고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정치 공백으로 대미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워싱턴을 찾아 이틀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앞서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미국을 찾아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관세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글로벌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해 군사 등으로 여러 도움을 주는데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백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저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 43일 만인 현지 시간 4일 오후죠.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로 부과가 예정된 상호 관세를 강조하면서 여러 나라를 언급했는데요. 유럽연합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나열한 뒤에 한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고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면서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실상 글로벌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의 관세가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관세가 4배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죠. FTA를 체결했습니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한국의 10% 부가가치세를 지목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네. 각종 비관세 장벽 등도 상호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받기로 한 보조금도 그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을 끔찍하다고 표현하면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또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 약 6,600억 원을 각각 지원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 폐지 주장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수십 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반도체법에 찬성했었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은 공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우리로선 꽤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까? 네, 새로운 방식의 투자 사업들이 언급됐었는데요. 특히 알래스카에 추진 중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투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입 비용만 우리 돈 6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최근 방미 당시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고 한미일 3국 협력 방식 등을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조선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오션은 작년 12월에 조선업계 사상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요. 중국을 견제를 목표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에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담 기자 수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과 비우방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격에 나섰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주요 산업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 블랙홀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해 나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리더십 공백 상태까지 더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인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산업계 취재하는 김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폭탄급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산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뉴스 보기가 무섭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마음인데 그 상호 관세 부과, 그다음에 에너지 개발 한국이 참여해라. 반도체 보조금 못 준다. 이게 가장 최근까지 전해진 얘기인데 이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산업계가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한미는 FTA를 체결해서 거의 무관세인데 우리나라 관세가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4배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부분에 주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결국 상호 관세도 상호 관세지만은 방위비 증액을 하기 위한 압박 신호로 읽힌다. 이런 해석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도 타격이겠지만 세금이 그 자국 내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전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행정부가 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원래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다. 그걸 관세를 다시 매긴다고 했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자국 산업계 보호였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그 멕시코에 생선 시설이 대거 있던 그 국내 자동차 업계나 부품 업계나 가전 업계가 일단은 시간을 좀 벌었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요. 또 주목할 거는 그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 유예 조치를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랑 미국이 FTA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윈윈 효과가 있고 또 이거를 새롭게 없던 걸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관련 산업에 여파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좀 카드로 활용해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군요.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법 폐지를 공언했고 그런 사실은 뉴스톡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한 발언은 반도체법에 대해서 끔찍한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저도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좀 아직 줄을 이룹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발언들이 구체적인 내용 아닌가요? 예, 그렇기도 한데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건데 어떤 제품이 할 거냐, 또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냐, 뭐 부품도 다 포함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정확하게 대응 방안이 정해진다. 이런 반응이 일단 기본적인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미국 행정부가 완전히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들도 좀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법이랑 이걸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게 그 전임 정권이었던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화당이 좀 같이 했고 그다음 네. 반도체 생산 시설이 구축되는 데가 공화당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반도체 그리고 또 반도체 보조금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일정한 조건이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받고 이런 형식인 건데 삼성전자는 좀 일부 투자를 했는데 SK는 아직 삽도 안 떴거든요. 네. 그럼 이걸 안 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약속해선 투자를 다 못한다. 그러면은 너네가 기대했던 생산 시설이나 일자리 확대가 안 되고 또 빅테크들이 또 생산 얘를 개발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은 결국 이거다. 국외, 미국 밖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더 투자해라.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그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대만의 TSMC인데 여기 CEO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미국에 $1,000억 더 투자하겠다. 지금까지 한 거 말고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46조 원 정도 되는 좀 네.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이걸 보고 미국 행정부는 이거 관세덕이다. 우리가 관세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꼭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TSMC가 원래 미국의 생산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가 원래 그 카드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쪼니까 짠 하고 내놨다 이런 평가가 좀 많고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철강이나 여러 산업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의 추가 투자를 검토를 기존에 좀 하고 있었다면 최근 사태를 계기로 투자 집행을 조금 빨리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걸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가 미국이 트럼프가 뭐 관세를 매긴다 뭘 한다라고 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추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그 모든 산업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 산업계가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사실 관세든 보조금이든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랑 직접 소통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부 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총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좀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거 좀 해달라는 게 이제 산업계의 목소리고 네.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좀 이번에는 대폭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경협 주관으로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 주제가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였는데 뻔한데 결론은 기업들이 기술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 저는 그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좀 기억이 남는데 한국 산업은 고아처럼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큰 나라들도 정부가 주력 산업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주력 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좀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번에 진짜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좀 큰 것 같고요. 정부랑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오래 부과했다가 점차 낮추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성장률이 올해 1.5%, 내년에는 1.8%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모두 1.4%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는 0.1%포인트, 내년에는 0.4%포인트 하락입니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 등 주요국의 관세를 점차 높인 뒤 내년에도 유지하고 주요국들은 미국의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크게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기본 시나리오 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는 이 같은 전망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하나는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은 계속 유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수출의 35%를 미국과 유럽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25%의 관세를 물리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국가인 대만, 베트남, 중국 등은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아 우리의 고객들이 생각이 바뀔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럽고 불투명한 관세 정책도 부담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기준과 세부 품목 조정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출 시장을 개척해보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장비를 갖다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급망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을 어렵게 개척했던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관세의 위협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이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지만 2달이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우리 외교 당국의 늑장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출입하는 오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당국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미 2달 전에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됐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원자력과 핵, 인공지능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우리 국내 취재진에 답변을 한 건데요. 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그리고 테러 지원 같은 이유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간 국가로 여행을 하려면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미 일부 연구소는 한국을 이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목록에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핵 보유국이나 북한, 시리아, 이란 같은 테러 지원국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네네. 한국 같은 동맹국이 들어가는 건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이 처음 보도가 될 때만 해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지는 난맥상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동맹국이나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데 실제 민감국가에 지정된 시기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와 철통 같은 한미 동맹, 이 물샐 틈 없는 동맹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이 이유잖아요. 지금 오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뭐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같은 이유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 속하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교당국도 원인 파악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만 국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핵무장 주장이 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부터 핵무장 가능성 언급해 왔는데요. 일단 지난 2023년 1월 국무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핵무장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이 외교안보 수장들을 비롯해서 국내에 퍼지는 핵 관련 논의들이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불안감을 심어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핵무장 논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주시하는 와중에 12산 내란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감 국가 발효일이 4월 15일까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외교당국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믿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처음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정 이유는 물론이고 지정 사실조차 확인을 못한 거죠? 네, 외교부는 지난 주말에 민감국가 지정 보도 후에 한미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오늘까지는 새롭게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배경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지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이미 2달 전에 지정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외교적인 무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조태열 장관의 국회 답변 들어보시죠.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네, 이렇게 외교 구멍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까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에 미국에 급히 방문을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도 오늘 공방에 숟가락을 얹었네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양당 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고 아전 인수식 해석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적 대응이 늦어졌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 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에게 오라며 화답했습니다. 백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만간 부과될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틀 뒤 준공하는 조지아주 서베너 공장을 증설해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 톤의 제철소를 건설해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의 우회로를 개척합니다. 여기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무인 항공기 분야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나섭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기업인 현대차가 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직접 오라며 시종일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까지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는 없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할 겸 최첨단 공장을 방문해달라는 정의선 회장의 초청에 오케이란 말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백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계획을 크게 반겼지만 업계는 관세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31조 원 규모 대미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색하고 나서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는 그보다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잔뜩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4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여객기, 엔진 구매 계획을 공개했고 철강업계에선 포스코가 미국 현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도 검토되고 있는데 LG전자 조주환 사장은 오늘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에서 냉장고와 오븐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며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덕근 장관의 2차 방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됐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방어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대미 수출 1위인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호 산업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네, 먼저 25% 관세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5%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이 그동안 수입 승용차와 SUV 등에 2.5% 관세를 매겨왔는데 한 번에 10배를 대폭 올린 겁니다. 여기에 엔진과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도 25%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거든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50조 원에 달았는데 이게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했기 때문에 충격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IBK 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약 1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8조 원 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중소부품업체의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부품업체의 경우 과반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생존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완성차 기업은 미국 내에 투자하고 미국 내에 생산할 그런 여력이 되지만 부품사 같은 경우는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타격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좀 심각하네요. 최근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엊그제 미국에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주면서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여파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공식을 연 조지아주 공장을 포함해 현대차 그룹이 현지 생산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10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만들어도 지난해 판매량인 170만 대인 점을 고려하면 70만 대는 여전히 관세 영향권입니다. 네, 한국 생산 비중이 큰 한국 GM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요? 네, GM의 경우 한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 GM의 대미 수출 비중은 85%에 달합니다. 그동안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왔는데 이번 관세 조치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국 GM은 2019년에도 수익성 악화로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관세 영향으로 아예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 측은 철수설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우리 측 협상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점과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 정부가 호의적이라는 점 등이 협상 카드로 언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비상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관가와 정치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트럼프 관세 폭탄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석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에너지 분야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른바 패키지 딜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제부 백담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젯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첫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종료 30분 만에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두 정상이 거대한 한국의 흑자, 관세, 그리고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선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처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이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는 문제가 언급된 건데요. 그는 첫 임기 당시에 방위비 협상으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당시에 인상되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집권 1기 때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했다는 취지인데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협상에서는 증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대규모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5년간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3천억 원 수준까지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반발 속에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20년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야 한미 양국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에 합의하고 협정 유효 기간도 2025년까지 6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인데 향후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세 외에도 다른 주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무역과 산업, 안보를 포괄한 통합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통화에서 거론된 조선과 LNG, 방위비 문제까지 모두 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스톱 쇼핑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과 관세율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과 LNG에 더해 무역 균형을 위해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통화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방위비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통화는 우리의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 양국이 계속 동맹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관세 현안도 살펴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데요. 미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무려 104%의 고율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면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더 강한 보복을 예고하며 협상으로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즉각적인 보복 대신에 협상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별 맞춤형 조건을 바탕으로 협상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미국이 관세 그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우선해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미국은 관세 부과와 동시에 각국과 협상에 나섰는데요. 백악관은 대미 흑자국이자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단순한 우호적 배려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빈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수년간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긴
파트너들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즉 미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먼저 협상 대상으로 삼아 무역 적자 해소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만큼 미국이 쉽게 밀어붙이긴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가까운 국가이자 상대하기 쉬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압박해서 양보를 이끌어내고 관세 일부 인하를 유도한 뒤 성공 사례로 내세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백담 기자 수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폭풍이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며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정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는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30-40%의 높은 관세가 예고됐던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등의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가 있었던 기업들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피해 석 달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세 변수에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정책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90일 유예도 언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지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내일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생산지를 다변화하며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개에 달하는 생산 거점을 활용해 각국에 부과되는 관세에 따라 생산량을 할당한다는 계획이고 LG전자도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가전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마지막 선택지로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세 정책이 손바닥 뒤엎듯 자주 뒤집히자 우리나라 기업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세계 무역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 하나하나에 바뀌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기업은 대응책조차 마련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새벽에 나오는 외신 기사를 보기 무서울 지경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관세 정책이 바뀌어 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자꾸 바뀌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자칫 발빠르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수출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선 점도 국내 기업의 위험 요인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건데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6개월 분량의 비축분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그린 공급망 파트 진실 파트장입니다. 예전에 흑연이나 이런 거 통제를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이내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비축분이 동날 수 있어 공급망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먼저 협상해야 유리하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다음 주에 공식 무역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번 주엔 일본과 다음 주엔 한국과의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더 나은 조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는 특히 먼저 협상에 나설 경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한 쪽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져갑니다. 미국은 앞으로 90일 안에 수십 개 교역국과 상호관세 조정에 나서야 하는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빠른 협상 타결을 압박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국가들로 미국은 이들과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뒤 공동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하며 고율 관세 부과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절차를 서둘러 한두 달 안에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백담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대미 수출이 14% 넘게 급감했고 전체 수출액은 5% 이상 줄었습니다. 손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본격화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벌써부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수출되는 주요 품목 10개 가운데 10.7% 상승한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모두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승용차가 6.5%, 석유 제품이 22%, 자동차 부품이 1.7% 각각 떨어졌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4.3%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25%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자동차에는 지난 3일부터 25% 관세가 그리고 일부 품목에는 기본 관세 10%가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재무통상장관과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갖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손경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들에 조만간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인데 우리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9일 당초 적용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90일 뒤인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국가별로 협상을 이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추가 유예는 없다는 엄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개국의 협상 대상국과 모두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국가별 서한에 10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화되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예고대로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현재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 폭탄만으로도 신음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상호 관세 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8일을 넘어서도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고 협상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을 우회적으로 한 셈입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관세 협상이 한국의 바람대로 잘 이뤄진다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최대 0.751%포인트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일본에 이어 EU까지 15%로 협상이 마감됐는데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 상황도 긴박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산업부 박성환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8월 1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협상팀이 미국과의 접점 찾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귀국 일정도 미룬 채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협상단 일정에 맞춰서 이번엔 유럽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과 25일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통상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 25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후 유럽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EU와 협상을 마치고 중국과 협상을 하는 미국의 일정을 고려하면 우리 측에 주어진 대면 협상 기회는 30일과 31일 단 이틀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김 장관은 이 대면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직접 유럽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만큼 촉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최종 담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협상 막바지 시점이 되면서 우리 협상팀의 카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조선업 분야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 협상팀은 앞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마스가라는 이름의 수십조 원 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통한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협상팀이 이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서에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공식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지만 협상단이 조선업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점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협상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당초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국내에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한국 협상팀이 카드로 삼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보도도 나왔지만 최근 대통령실은 통상대책회의 이후에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처음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진전을 위한 양보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EU도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우리 협상팀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가능한 수준에서 1,000억 달러를 웃도는 대미 투자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이 각종 요구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협상팀에는 큰 부담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 제조업 기반 수출 비중이 크고 또 미국이 주요 시장이라는 점에서 관세에 특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EU의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춰졌다는 점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관세 타격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됩니다. 한국만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경쟁국가의 제품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우 이미 4월부터 시작된 관세 타격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 2분기에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해를 봤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관세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부품 현지 생산화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타격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도 2주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인데 이게 발효되면 대미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간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산업계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 정부도 이번 주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상호관세 15%와 자동차 품목관세 15%를 골자로 하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협상으로 당초 25%로 매겨졌던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로 인하됐습니다. 대미 수출품의 주력인 자동차 품목관세도 15%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다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대신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 확장, 선박 건조, 유지 보수 등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를 만들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향후 4년간 1천억 불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최철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의 협상 막후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형욱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 이번 협상으로 상호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됐고 대미 투자 액수는 3,500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는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는데 이런 원칙이 상당 부분 잘 지켜진 결과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협상 과정에 대한 그 공개 발언을 꺼려왔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고충을 털어놨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관세 협상 후일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에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가 빠지기도 하고 노심초사했다며 솔직한 심경도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일정 성과를 거두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협상팀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안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부총리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대미 투자로 3,500억 달러를 내야 하는데 한국이 감당하기엔 큰 규모거든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 어땠습니까? 네, 3,500억 원 달러는 한국 돈으로 486조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 한국 명목 GDP의 약 20% 수준으로 막대한 규모이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투자 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직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펀드에 보증을 많이 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분 투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자금이 미국으로 대량 유출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농축산품 개방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갈렸는데 우리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 농축산품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실장은 협상팀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도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관세 협상 내용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한국산 차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로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통상협상으로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된 겁니다. 김 실장도 미국 측에 12.5% 관세를 주장했지만 15% 관세로 합의된 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재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재계는 협상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내 투자 감소를 유발해 우리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아서 투자 재원 배분을 둘러싼 주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철강과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는 충격 속에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지만 한미 FTA 덕분에 10년 가까이 무관세로 수출해오다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똑같은 선상에 서게 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안보, 경제, 동맹 강화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협상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식 환영식 등은 생략된 채 정상 오찬 또한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하는 업무 오찬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방문을 전후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된 한일 정상회담의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양국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교감 속에서 셔틀 외교도 재개를 하자라는 그런 교감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양쪽의 교감 중에 지금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대통령실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도 내정하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4대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관세 세부 협상을 염두에 둔 이 자리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너지, 방산 등 핵심 산업 관련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외교라인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주일 대사에는 이혁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 전 국무장관과의 비핵화 협상 등 외교 실무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이 전 대사는 2009년 주일본 공사를 거치며 현지 경험을 쌓는 등 일본통으로 꼽힙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익과 국민만 보고 실용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새벽 1시, 현지 시각으로는 25일 정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로 안보, 국방비 인상, 관세 협상 등을 꼽은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행 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전용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세 협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에 대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해서 정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 바꿔달라 한다고 바꿔주는 것은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른바 친중론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의 기본은 한미동맹이지만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다른 국가와 연을 끊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외교에서 친중, 향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해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 과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의 협력을 다 그만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워야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 논의될 의제와 우리 측 준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상회담까지 8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측 준비 상황이 궁금한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관계 장관들과 경제 사절단뿐 아니라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3실장이 총 출동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도 비서실장은 국내 상황을 챙겨왔었는데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주말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다른 참모들과는 달리 전용기가 아니라 민항기를 타고 급하게 이동을 했는데요. 네. 강 비서실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기자들을 만나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을 급하게 찾았거든요. 네. 외교장관은 원래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에 가야 하는 급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어요. 네,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15%의 상호 관세를 받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을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고기랑 쌀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도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앞서 리포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게 바로 그 동맹 현대화로 표현되는 안보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좀 새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동맹 현대화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동맹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구상이 동상이몽격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 또 기술 협력에 있어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 특히 미국 측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기술 분야의 협력도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각은 다릅니다. 국방비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중국 견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내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있음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좀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한미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과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죠. 네.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했을 때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발맞춰서 중국 견제에 동조한다 이렇게 비추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주요국 국가들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견제 흐름에 어느 정도는 호응하면서도 이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호한 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세계 각국 정상들을 보면 면전에서 면박을 당한다든지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요? 네, 외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회담 앞부분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모두 발언을 한 뒤에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할 때까지 언론의 질문까지 받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지난 주말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로부터 노하우도 전수받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탐독해가면서 정상회담을 꼼꼼히 준비했다고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회담에서는 주미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모든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한 트럼프 전문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트럼프식 회담에 대해서 마치 리얼리티 쇼 무대에 출연하는 것처럼 트럼프를 띄워주되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전략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선 회담 주요 내용, 백악관 현장을 취재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나섰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회담이 지연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의 상황에 대해 숙청, 혁명, 교회 공격, 미군 기지 정보 수집 등을 언급해 불안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돌입한 두 정상은 서로에게 찬사를 보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특히 앞서 발언된 거친 표현과 관련한 CBS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였다며 빠르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소인수 회담만 53분을 하는 등 전체 회담 시간도 2시간 20여 분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성락 안보실장은 당초 목표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신분야 개척이었는데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별도 합의문 도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강유정 대변인은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우리 기업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에 나선 것은 기존 관세 협상에서의 3,500억 달러 펀드 조성과는 다른 새로운 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미국으로 향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앞선 불안감 불식에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을 굳건히 하는 사이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 시간에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등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럴 사이도 없이 오늘 북한 관련 큰 뉴스가 들어왔어요. 네네. 우선 대통령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북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다른 회담 때와는 다소 이례적으로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이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이 모두 총동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가장 이목을 끈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연이어 치러진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등에 기반한 그래서 서로 요구사항이 맞아서 그저 좋아서 이루어진 이런 단순한 협력 증진이 아니라 북중러의 동맹 강화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리 알고 있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김정은 그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북한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러 간의 동맹 강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 이번 한미 정상간 회담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발판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 아직 세부적인 공간, 시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향후에 남북 채널을 여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죠. 이 기자는 이번에 한일 한미 그 정상회담을 근접해서 취재했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한미 모두 양국 정상에 매우 우호적인 그런 마음 상태로 회담에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리더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라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기가 어려우니 쉽지가 않으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북한의 골프장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피스메이커가 되시면은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운을 맞추는 등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경험, 대화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회담을 또 공식적으로 가졌던 이런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올해에는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좀 적극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는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속에서 협력의 공감대를 더욱 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외교가 이전과 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저녁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른바 CSIS라고 불리죠. 초청 강연에 나섰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네. 안미 경중이라는 노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미중 간 갈등이 현재와 같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가능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또 미국이 정책이 굉장히 명확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나누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심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을 편하게 하기 어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노선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수위로 외교에 나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미 대화의 돌파구는 최근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남북 관계가 다소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역할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는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죠. 네.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제 APEC이라고 하는데요.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만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그 풀기자단이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APEC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했는데 올 경우에 이 네 명이 조우하게 된다면은 올해 아마 세계 최대 외교 이벤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강훈식 비서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정세가 현재 상황이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점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과의 협상도 이제 크게는 일단락이 됐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대미 외교 또한 상당한 노력을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중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공장 현장을 전격 단속했습니다. 410명가량 구금됐습니다. 백담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조지아주 서베나에서 건설 중인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지역 언론 서베너 모닝뉴스에 따르면 현장에는 단속을 위해 경찰 차량과 군용 장비는 물론 헬기까지 투입됐고 체포자를 수송하기 위한 대형 버스들이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약 450명이 체포됐으며 한국에서 출장 온 직원 3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 B1이나 전자여행 허가인 이스타를 통해 입국했지만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합작 공장 단속과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부 인력의 유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켜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고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국이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었다면서 단속 자체에 대한 당위성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초유의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지난주 목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우리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서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사태의 단초가 된 미국 비자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치부 오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구금 사흘 만에 협상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전세기 투입 일정은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내일 모레죠. 이르면 10일 정도에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세부 절차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뒤인 7시 반쯤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구금된 300여 명 전원이 자진 출국 형태로 일괄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 장관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인들이 귀국을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 들어보시죠. 이 노동자들한테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이렇게 없도록 하는 것은 기합의된 건 아니죠? 네,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 호송버스로 연행되는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우리 구금된 한국인들의 상태는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오늘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구금된 300여 명 중에 250여 명과 영사 면담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인원 중에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구금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급적 빠르게 이들의 귀국 의향을 파악해서 전세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해결되어서 뭐 다행이긴 한데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비자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같은 취업 비자들이 발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급 건수를 8만 5천 개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신청자는 5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이것도 추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지 공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사정도 있고 이 비자가 나오는 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관광이나 출장 목적인 에스타나 상용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해왔던 게 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자들이 모두 취업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미국에서 특별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싱가포르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 등을 통해서 수천 건에서 1만여 건의 특별 비자 쿼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 협상 당시에 이런 요구를 관철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후 외교 당국이 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 비자 신설을 위해서 미국 정부나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도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사실상 이 법은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비자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공장은 짓고 투자를 하라는 건 미국 측의 어떤 모순 아닐까요? 네, 우리 측도 이번 교섭에서 그 점을 들어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간 미국 정부도 투자 유치를 이유로 이런 편법 관행을 묵인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가 거세지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있어서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방문해서 이 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부분 들어보시죠.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아예 이런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조지아주에 있는 그 배터리 공장 건설은 당분간 멈춰서는 겁니까? 네, 외교부 당국자는 건설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동 재개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재작년 바이든 정부 때 착공을 해서 올해 말에 건설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배터리 핵심 기지의 가동 지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데려오기 위한 귀국 준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출발합니다. 첫 소식 백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 대책방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 8일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을 찾았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 구금자들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조기중 총영사입니다. 이런 실무 준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빨리 출발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밤늦게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조 장관은 9일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율할 방침입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측과는 시각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진 출국으로 데려와야 향후 미국을 다시 찾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편 이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르면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랜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과 일부 외국인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총 368석 규모 항공기입니다. 한미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 비행기는 현지 시간 10일 늦은 오후 애틀랜타를 떠나 우리 시간 11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CBS 뉴스 백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상황이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책임감을 언급하면서 총력 대응을 거듭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우리 정부 쪽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질문이 역시나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귀국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거의 되고 있다. 전세기가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죠. 출발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추방 형식이 아니고 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게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에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또 360명 이상이 탑승하는 이 대형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면서 이런 귀국 과정도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좀 과했다. 이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측에 강하게 이 점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라고 하는데 이 이스타 비자로 취업한 분들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당한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으로 귀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 섞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귀국이 아니다, 추방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앞선 백담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었지만 이 발언한 사람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범 전책실장은 미국 내 일부 법 집행기관에서 추방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원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이 발언이 한국인 구금자들만 또는 한국인 전원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특정한 용어가 아니라 전체 이 불법 체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구금 중인 국민들의 전원 자진 귀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귀국을 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의사를 파악 중이긴 한데 다수는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태로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진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의 투자국이다.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 미국 내 근로를 위한 전문직 비자, 이른바 E4 비자의 신설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입법을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장기 과제로 추진하긴 하겠지만 일단 구금됐던 국민들을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온 다음에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미국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들의 전세기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늦어진다는 입장인데 석방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울 전세기에 현지 시간 10일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세기는 내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귀국길도 기약 없이 늦어졌습니다. 이들을 태울 전세기는 오늘 오전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현지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진 출국 등의 형식을 두고서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귀국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인 귀환을 위한 막판 논의를 마무리 짓고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구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구금에서 풀려난 우리 국민을 태운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을 출발합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보다 일정이 지연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출발합니다. 구금된 한국인은 317명인데 이 중 1명이 잔류를 선택하면서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들은 현재 석방된 상태로 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에서 약 5시간 떨어진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비행시간을 감안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출발 일정이 갑작스레 중단됐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잔류 의사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구금됐던 국민들의 상태를 고려해 귀국 후 재입국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호송 과정에서 수갑 등 신체 결박이 없고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내일은 복귀국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일체 수갑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한 한국의 투자에 맞춰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혀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을 포함한 330명의 근로자들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근로자들은 후련한 웃음과 함께 지난 8일간의 불안감을 떨쳐내며 가족들과 상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 상태 이상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귀국하셨는데 네, 너무 기쁩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노동자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지난 8일간의 긴장과 불안이 기쁨과 안도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근로자 330명이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버스를 타고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해 감격스러운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들이 내리자 가족들의 함성과 박수, 그리고 울음도 터져 나옵니다. 재우야! 미국에서의 구금 생활은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일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하니까. 포송될 때는 뭐 발에서부터 허리까지 수갑 다 차고 그냥 다 그래서 죄인처럼 끌려갔어요. 오늘 귀국한 노동자들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돼 있었는데 산모와 태아를 포함해 입국자 전원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측은 귀국한 노동자들에게 장기간 휴가를 줘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비자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우리 국민이 무사히 한국 땅을 밟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의 원인이 됐던 비자 문제는 현지에서도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이민 정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언제 기업 현장을 기습 단속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오수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귀국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쏠리는데요. 일단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간다.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위한 한 2-3개월가량의 단기 비자 필요성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꼭 들어맞는 비자 유형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비자 형태가 필요하다는데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것도 논의되지만 기존에 있던 비자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고요? 네,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데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단기 비즈니스 목적인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번에 단속된 인원 중 상당수는 B1 비자를 이미 소지를 하고 있었고 장비 설치와 공장 시운전이 가능하다는 미국 대사관의 유권 해석까지 받았지만 단속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1 비자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매뉴얼과 비자를 발급하는 대사관, 또 이를 단속하는 국토안보부의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때문에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하는 데 합의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B1 비자 자체도 발급이 어렵다고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단속된 인원의 상당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조지아주 현지 합작공장의 하청 구조가 7차까지 복잡하게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B1 비자는 하청업체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체포된 인력 중 일부는 근로활동이 금지된 이스타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원청과 하청업체를 가리지 않고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현지 취업이 가능한 전문직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 확보와 한국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정부의 바람도 이 지점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 전문직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골물대로 골문 문제가 터진 건데 이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해결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비자 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숙련된 한국 인력들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현지 인력을 훈련시켜줄 것을 제안했던 만큼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돌연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상반된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협상의 난항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방식에 대해선 외환시장 충격 방지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정치부 허지원 기자 연결해 협상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허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유엔 총회 일정으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는데 어떤 행보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미국 관세 후속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난 건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언급하며 일시적 어려움은 극복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만남이 후속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허 기자, 통화 스와프는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용범 실장은 미국 뉴욕 브리핑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대미 투자의 필요 조건이라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는 외환 위기 정도의 충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이 끝나는 건 아니라며 충분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 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익에 맞고 상호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그런 내용으로 MOU가 사인되고 최종 합의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도 비슷한 언급을 내놨죠? 네, 김 총리는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를 웃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요구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며 협상단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과 관련한 시각차,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이행 방식인데요. 우리 측은 7월 말 관세 합의 당시부터 대출이나 보증 중심의 집행을 상정했고 이를 내부 비망록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을 확인해 보니 캐시플로우라는 표현을 쓰며 에쿼티, 즉 현금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측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측은 캐시플로우를 대출에 가까운 속성으로 규정하는 문안 방향을 놓고 조율 중이며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국익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협상 잘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향후 타임라인도 짚어주시죠. 네, 일정 측면에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요한 계기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데드라인을 따로 두진 않는다고 했지만 에이펙 기간을 염두에 두고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허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